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 시절 내세운 동아시아 전략은 한마디로 잘못 짚은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을 동맹의 핵심, 아시아 해양 질서의 기둥이라고 치켜세우면서 한국을 부차적인 파트너로만 취급했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이 과신한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있고 진짜로 해양 게임의 법칙을 바꾸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환영하며 아베 신조와 그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그리고 현 총리 이시바 시게루에게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군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2인자의 위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미국의 비호 없이도 독자적 전략 자산을 축적했고 그 결과 CVX 항모 프로젝트와 자폭형 UAV 전력이라는 새로운 카드까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일본을 과대평가했느냐는 겁니다. 일본은 과거 경제 대국 이미지, 그리고 미일 동맹이라는 견고한 프레임 속에서 늘 안전한 선택지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는 아직까지 미국의 보조적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대규모 해양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항공모함 개조라며 이즈모급을 들고 나왔지만 실상은 F-35B를 몇 대 실어 나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CVX는 단순히 함재기 운용 플랫폼이 아니라 신개념 무기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비밀, 즉 대규모 자폭형 UAV 전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해군 전략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일본 중심 전략은 사실상 무너진 셈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시 한국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았다면 동아시아 전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본에 치우친 정책 대신 한국을 중심축으로 삼았다면 미국은 지금처럼 불안정한 동북아를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지시만을 따르는 하위 파트너가 아니며 독자적 판단으로 움직이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행보는 단순히 군사적 독립을 넘어선 전략적 주권 회복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해군을 확장해도 한국이 준비한 UAV 전술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가 아무리 일본판 항모 전략을 외쳐도 CVX에 탑재된 AI 기반 자폭 UAV 대규모 운용 능력에는 근접조차 못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일본을 중심에 두고 한국을 과소평가한 선택은 미국 스스로에게도 장기적 패착을 안긴 셈이지요.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군의 그림자에 머물고 중국은 숫자만 많은 거대 해군을 자랑할 뿐 전술적 혁신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바다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트럼프의 오판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야말로 21세기 해양 질서의 설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항모, 바로 CVX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한국판 경항모 정도로만 이해하시는데 사실 CVX는 그런 단순한 범주에 묶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한국이 21세기 해양 패권을 설계하는 새로운 플랫폼이자 단순한 무기체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이즈모급 개조 항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지요. 맞습니다. 이즈모급은 원래 헬기 호위함이었고 거기에 억지로 F-35B를 몇 대 올려놓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의 CVX는 처음부터 첨단 무인 전력과 네트워크 중심전 NCW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미래 전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일본도 진정한 항모 강국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지만 기술적 기반이 빈약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점은 CVX는 단순히 항공기를 이착륙시키는 배가 아니라 일종의 움직이는 데이터 허브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군용 네트워크, 한화의 방공체계, 그리고 LI진엑스원의 전자전 장비까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CVX는 바다 위에서 스스로 전장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자폭형 UAV 전단을 통째로 투입하는 지휘소 역할을 합니다. 일본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한국은 CVX에 이렇게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동시에 중국, 일본, 북한이라는 복합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육군만 강해선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 줄곧 강조해온 독자적 해양 억지력 구상은 바로 CVX에서 구체화된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이런 반론도 들어봤습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거대한 슈퍼캐리어를 만들 능력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아주 구시대적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은 애초에 미군의 방식을 따라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CVX라는 중형 항모를 통해 훨씬 기민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크기 경쟁이 아니라 효율성과 기술 융합으로 승부하는 것이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실 미 해군의 슈퍼캐리어는 유지비만 해도 연간 수천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란의 저가 드론 몇백 대가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마비시킨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값비싼 자산일수록 작은 위협에도 치명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CVX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자폭형 UAV 수백 기를 싣고 다니며 필요할 때 순식간에 쏟아붓는 방식은 말 그대로 전쟁의 룰을 새로 쓰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CVX는 단순히 한국을 위한 무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국제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이나 일본의 보조 전력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의 전략 환경을 주도하는 국가라는 선언이지요.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 예컨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 한국의 CVX 프로젝트를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도 대형 항모는 가질 수 없지만 한국 모델이라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 짚고 싶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입장에서 CVX는 어떤 위협일까요? 일본은 이미 해상자위대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CVX가 실제로 배치된다면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일본이 게임 메이커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랴오닝, 산둥, 푸젠 등 항모를 자랑해도 한국이 CVX에서 쏟아내는 드론 폭풍 앞에서는 모두 거대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CVX는 단순한 항모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해양 억제 이론이 되는 셈이군요. 핵무기가 궁극의 억제력이었다면 21세기 동아시아에서는 CVX와 자폭 UAV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트럼프의 판단 미스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일본의 모든 배팅을 했지만 정작 진짜 판을 흔드는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CVX가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국제 분쟁에서도 새로운 해양 개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홍해나 페르시아만, 아프리카 연안 등에서 한국이 요청받을 때 CVX를 파견하면 이는 단순한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략 구도를 바꾸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CVX는 한국판 항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해양 전략의 설계도이자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는 결정적 무기이며 동시에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전략 자산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중심에 두고 한국을 과소평가한 판단은 결국 미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오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은 바로 CVX가 품고 있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CVX를 경항모라 부르며 F-35B 전투기 몇 대를 탑재하는 수준이라고 단순화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CVX는 사실상 자폭형 UAV 한 대를 은밀히 운용하는 이동식 기지라는 점입니다. 이 존재가야말로 일본도 중국도 감히 흉내내지 못한 한국만의 전략 자산이지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적 축적보다 질적 혁신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많이 싣는 방식으로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량의 자폭형 UAV를 CVX에 집적시켜서 필요할 때는 단 몇 분 만에 수백 대를 동시에 출격시킬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건 군사학에서 말하는 스웜 전술, 스웜 택틱스를 현실화한 것이고, 특히 AI와 네트워크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 방공망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굳이 자폭형 UAV에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격침시키려면 전통적 미사일로는 수천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UAV 수십 기를 동시에 투입한다면 적어도 비용의 10분의 1 이하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UAV는 단순 폭탄 덩어리가 아니라 고성능 전자전 모듈과 AI 유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집단 자살 공격이 아니라 정밀 집단 공격에 가깝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일본의 항모나 중국의 항모는 언제 어디서 출항하고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 비교적 예측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CVX가 드론 함대를 전개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UAV는 크기가 작고 레이더 피탐지율이 낮아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한번 출격하면 적은 하늘에서 벌떼가 쏟아지는 악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이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을 공격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드론 몇십 대가 세계 에너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CVX에서 수백 대 UAV를 동시에 발진시키는 상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해양전의 체르노빌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몇 분 만에 적의 해군 전력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방위대강을 발표하면서 무인기 전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그건 아직 연구 단계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소형 드론을 일부 실험 중일 뿐 대량 자폭 UAV를 전력화할 기술적 산업적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 한화, LI진엑스원 등 민간 군수 기업이 결합해 이미 체계적 생산망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지금도 앞으로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드론 대국을 외치며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실전 적용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중국 드론은 싸구려 상용 부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전자전 상황에서는 쉽게 무력화됩니다. 한국 UAV는 달라요. 이미 전자기 간섭을 뚫고 정확히 목표를 추적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중국의 양적 우위는 결국 거대한 표적이 될 뿐입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VX 내부의 모듈화 시스템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내부 경납고는 항공기와 UAV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필요할 땐 F-35B를, 필요할 땐 자폭 UAV를 투입하는데 이 모든 것을 AI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이 최적화합니다. 사실상 인간 지휘관보다 더 빠른 결정을 내리는 셈이죠.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 이런 AI 전장 관리 능력에 근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과연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겠지만 CVX 내부에 수백 대 UAV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은 전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억지력은 보여주는 힘이 아니라 숨겨진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정확합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전략적 카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트럼프가 저지른 두 번째 오판입니다. 그는 일본을 과대평가하며 한국을 2등 국가로 취급했지만 사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항모 전술을 능가할 새로운 시대의 무기를 준비해온 겁니다. CVX 속 UAV 함대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결국 이 자폭형 UAV 함대는 한국의 비밀 병기이자 21세기판 거북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에게는 악몽이지만 한국에게는 국가 생존과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전략적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로 변모할지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짚어야 할 주제는 바로 왜 UAV 감투 전술이 게임 체인저인가?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항공모함은 함재기의 숫자, 전투기의 성능으로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자폭형 UAV가 등장하면서 해양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맞습니다. 전통적인 해양전은 고가의 무기 체계를 서로 맞붙여서 힘의 균형을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 항모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전투기 등이 결합해 철옹성과 같은 방어 체계를 이룹니다. 하지만 자폭형 UAV는 이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수백 대가 동시에 돌진하면 아무리 첨단 방공 체계라도 포화 상태에서 막아낼 수 없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예가 잘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방공망 S-400조차 값싼 드론 공격 앞에서는 무력하게 뚫렸습니다. 드론 몇십 대로 러시아 흑해 함대 기지가 마비된 사건은 국제 군사전략가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CVX에서 수백 대 자폭 UAV를 동시에 발진시킨다면? 이는 적 해군 전체가 순식간에 전투력을 잃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운용한 드론은 상용 부품을 개조한 저가형이 많았지만 한국의 UAV는 첨단 기술 집약체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칩이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고 한화의 고성능 폭약이 관통력을 보장하며 LIGN-X1의 전자전 모듈이 방해 전파 속에서도 목표를 추적합니다. 단순한 자살 드론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전자전 능력을 결합한 스마트 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왜 이런 전술을 못 쓰는가?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전략적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늘 미국의 뒤만 따라다니며 전통적 항모 전력에 집착했기 때문이죠. 중국은 양적 우위에 매달리느라 질적 혁신에 실패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수만 대 드론을 생산해도 전자전 상황에서 꺼져버린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한국만이 실질적으로 감투 전술을 체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심리적 효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귀환을 전제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자폭 UAV는 귀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수백 대가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무한의 적과 마주하는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리적 압박은 전통 무기가 절대 줄 수 없는 충격이지요. 저는 여기서 한국 해군이 택한 지혜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130억 달러짜리 포드급 항모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 항모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십 척의 호위함과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하죠. 반면 한국의 CVX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UAV 감투 전술을 통해 그보다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했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 발사했을 때 아이언돔과 데이비드 슬링 같은 최첨단 방공망도 완벽히 막지 못했습니다. 일부가 뚫려 전략적 시설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정도 효과가 상용 드론과 구식 미사일로도 가능하다면 한국이 준비한 AI 기반 UAV 전단의 위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트럼프의 판단 미스를 다시 짚어야 합니다.
그는 일본의 항모 전력과 전투기 중심 전략을 높이 평가했지만 시대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항모 갑판에 전투기를 줄 세운다고 승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는 한국은 이 변화를 정확히 읽었고 자폭형 UAV 감투 전술이라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준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UAV 감투 전술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양전쟁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심지어 미국조차 이 변화에 완벽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이 전술을 CVX라는 플랫폼과 결합시켜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설계자라는 주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UAV 감투 전술이야말로 21세기 전쟁의 핵심, 그리고 한국이 세계 전략 무대에서 독자적 위상을 갖추는 결정적 카드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바라보며 놓친 이 사실은 앞으로 미국의 가장 큰 후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국이 왜 미국이나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은 미국처럼 초대형 항모를 건조하지 않느냐, 혹은 왜 일본처럼 미국식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한국을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만드는 차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미국은 포드급과 같은 13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항모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유지 비용만 해도 연간 수조 원이 소요되지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즈모급 개조를 통해 미국 모델을 단순히 축소판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그런 방식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력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융합된 전력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독자 해양 전략은 바로 이 차별성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초대형 항모는 적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미사일 한 발, 드론 수백 대가 몰려오면 수천억 달러짜리 자산이 무력화됩니다. 한국은 이 위험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에 초대형 대신 중형 항모 CVX와 UAV 감투 전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보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항모 전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독립적 전략 사고가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늘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망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의존이 아닌 자립을 택했습니다. 삼성, 한화, LI진엑스원과 같은 기업이 정부와 함께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차별성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까요? 예를 들어 중국을 보겠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푸젠급 항모를 내세우며 세계 2위 항모 보유국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모델을 흉내내는 데 그쳤습니다. 양적으로는 크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약합니다. 중국이 만든 항모는 사실상 미국 항모의 가짜 복제품일 뿐이지요. 그에 비해 한국의 CVX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갈 수 있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좋은 예입니다. 실제로 국제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제3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모델도 아니고 일본 중국의 복제형 모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 말입니다. 작은 크기, 그러나 자폭형 UAV와 AI 네트워크 중심의 전술.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해양 전략의 실체입니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식 초대형 항모 경쟁에 뛰어들었다면 지금 같은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재정적 부담에 짓눌리고 결국 미국의 보조적 위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따라가면 영원히 2등이다. 다른 길을 가야 1등이 된다. 바로 이 발상의 전환이 오늘날 한국의 차별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트럼프가 간과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는 늘 일본을 높이 평가했지만 일본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이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차별성은 단순히 무기 체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와 경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며 동맹국을 만들고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 식민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변국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중국은 패권적 태도로 국가들을 강제로 묶으려 하지만 결국 반발만 키우고 있지요. 바로 이런 차이가 한국의 독자 노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한국은 작지만 효율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처럼 거대한 항모를 지을 수도 없었고 일본처럼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차별성이며 이 차별성이 동북아 해양 질서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한국이 자폭형 UAV 전력을 독보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 즉 첨단 센서, AI 그리고 삼성 네트워크입니다. 단순히 드론을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은 결국 눈과 귀, 그리고 두뇌를 가져야 실질적인 전력이 됩니다. 한국은 이 모든 영역에서 일본, 중국, 심지어 미국조차 위협할 수준의 기술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UAV 전력의 핵심은 얼마나 멀리 보고 얼마나 빨리 판단하며 얼마나 안정적으로 통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의 위성 네트워크, 하나시스템의 다기능 ASA 레이더, 그리고 카이스트가 주도한 군사용 AI 알고리즘을 통합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니 단순한 자폭 드론이 아니라 지능형 전투 무기 군단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교 하나 해봅시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드론 전력 강화를 언급했지만 현실은 아직 실험실 단계에 불과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군사 AI와 센서 통합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과 군의 경계를 허물어 삼성, LG, SK 같은 민간 기술을 군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이식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일본은 아직도 드론은 보조 무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한국은 이미 드론이 전장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중국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수만 대의 드론을 찍어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용 통신망과 값싼 센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상황에서 신호가 끊기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국은 이미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CVX에서 발진하는 UAV는 자체 암호화된 5G, 6G 전술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의 전파 방해 속에서도 정확히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바로 자율성입니다. 미국조차 아직 UAV의 완전 자율성을 두려워하며 제한적으로만 활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AI가 스스로 표적을 인식하고 집단 전술을 수행하며 인간 지휘관의 개입 없이도 작전을 완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무인의 결합은 한국의 미래 억제력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한국 해군의 비공개 훈련에서 자폭형 UAV 수십 대가 모해 적 함정을 향해 전개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과정의 70% 이상을 AI가 스스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적의 전파 교란, 가짜 표적, 미사일 요격을 피하면서 집단 경로를 재설정하는 장면은 사실상 인간 조종사 없는 전쟁을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아직 꿈도 못 꾸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한국 UAV는 단순히 싸고 많은 무기가 아니라 눈, 귀, 두뇌를 가진 네트워크 군단인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왜 이 기술을 못하느냐?
사실 미국은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의 자율성 문제를 두려워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지요. 한국은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오히려 더 과감히 실전화를 추진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국제 규범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는 현실적 조건 때문에 선택을 달리한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일본의 군사화 올 오브 디즈 스레치 이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처럼 느긋하게 규제 논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확보, 국제 규범 정립이라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한국형 전략의 차별성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삼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통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기술이 군사용 UAV에 그대로 이식된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한국만이 가진 절대적 강점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심지어 미국도 삼성 수준의 민간 기술 군사 융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UAV가 압도적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첨단 센서, AI 삼성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UAV 전력은 한국을 21세기 해양 질서의 설계자로 끌어올리는 핵심 축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항모를 자랑해도 결국 눈과 귀와 두뇌 없는 거대한 덩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작지만 지능적인 전력으로 게임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미래를 가르는 힘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UAV 전력은 단순히 드론의 숫자가 아니라 센서 AI 네트워크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 생태계 위에서 완성됩니다. 한국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이미 차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차별성이고 미국, 일본, 중국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한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만약 한국의 CVX에서 자폭형 UAV 200대가 단 한 번에 출격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것을 단순한 군사적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 해양전의 실질적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드론 폭풍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장면은 기존의 모든 해양전 개념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항모전단은 전투기 편대를 순차적으로 이륙시키고 함재기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UAV 200대가 동시에 발진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마치 벌떼가 일제히 목표물을 향해 덮쳐드는 장면과 같습니다. 적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방어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압도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드론 폭풍의 목표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항모라면? 일본의 방공체계는 일부 요격에 성공하겠지만 수백 대가 동시에 파고들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군과 연합훈련을 한다 해도 자폭 UAV 200대 동시 돌진을 막아낼 수 있는 경험이나 체계는 없습니다. 중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자랑하는 푸젠급 항모와 수많은 호위함도 드론 폭풍 앞에서는 그저 커다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UAV는 단순히 수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집단 전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가 요격당하면 다른 대가 즉각 경로를 수정해 목표를 노립니다. 이는 전통적인 미사일 공격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고 정교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2020년대 중반 이후 여러 나라에서 드론 소규모 공격만으로도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란의 드론 몇십 대가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마비시킨 사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를 드론으로 타격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한국은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몇 대가 아니라 200대라는 규모, 그리고 AI 삼성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군단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CVX가 동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 항모전단이 탐지됩니다. 지휘부는 단 몇 초 만에 판단을 내립니다. 200대 출격.
UAV들은 일제히 이륙해 파도처럼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 조종사는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로 조정, 목표 인식, 집단 포위는 AI가 실시간으로 수행합니다. 적은 대응할 틈도 없이 압도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전통적 전투기 편대가 출격해 목표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수십 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UAV 200대는 동시에 그리고 훨씬 빠른 속도로 목표에 다가갑니다. 적의 방공망은 과부하에 걸리고 일부는 통신 체계가 마비됩니다. 결국 일본의 이즈모든 중국의 푸젠이든 불과 몇 분 만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본 미국 해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늘 미 항모는 무적이라고 주장했지만 UAV 폭풍 앞에서 과연 그 말이 유지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미국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항모를 지키려 하겠지만 200대 동시 공격이라는 새로운 전술에 대해서는 아직 대비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먼저 새로운 시대의 해답을 제시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초대형 항모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더 작지만 더 치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UAV 폭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인 독자 전략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일본과 같은 미국의 그림자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드론 폭풍은 단순히 한 번의 전술적 성공이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 자체가 됩니다. 적은 한국을 함부로 자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CVX에서 수백 대의 UAV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억제력은 핵무기 못지않은 힘을 가집니다. 일본도, 중국도, 미국조차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드론 폭풍은 한국의 새로운 전쟁 방식이자 동북아 해양 질서를 뒤흔드는 비밀 무기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 한국이 선택한 이 길은 결국 21세기 전쟁의 승부수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강력한 전력을 공개적으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일본은 이즈모급을 개조할 때부터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고 중국 역시 푸젠급 항모를 띄우며 세계 앞에서 해양 굴기를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CVX와 자폭형 UAV 함대를 준비하면서도 조용히 거의 알려지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전략이 오히려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힘은 언젠가 상대에게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숨겨진 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며 결정적 타격을 가합니다. 한국은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할 때 보여주되 평상시에는 감춘다라는 방침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대비가 하나 생깁니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 이후 방위대강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항모 전력 확대를 통해 중국과 맞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언론도 대대적으로 떠들었죠. 그러나 정작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은 말뿐이고 실질적 전력은 한국에 뒤진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입을 다물고 실질적 능력만 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진짜 충격을 주는 쪽은 한국이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심리전 효과를 짚고 싶습니다. 상대가 내 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공포는 배가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의 CVX에 몇 대의 F-35B가 실릴지 정도만 추측했지 내부에 수백 대 UAV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실제 전장에서 그 숨겨진 전력이 공개되는 순간 적은 전투 의지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바로 그랬습니다. 일본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기를 마주한 순간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의 CVX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은 전력을 일부러 감추며 적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꺼내들 전략적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미국조차도 한국의 UAV 전력을 완전히 알지 못했을까? 제 생각에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부분적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동맹이라 하더라도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을 중심 동맹으로만 보고 한국을 부차적으로 취급했을 때 한국은 굳이 우리 힘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전략적 침묵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유효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항모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주변국을 겁주려 하지만 오히려 반발심만 키웁니다. 반면 한국은 전력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위협적 이미지 대신 불가측의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상대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더욱 두려워하는 겁니다. 실제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한국이 무기를 자랑하기보다 기술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 카드가 있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이 미묘한 인식이야말로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더욱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더라면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그들은 대비할 시간조차 없고 실제 전장에서 드론 폭풍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침묵의 전략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상대의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는 치밀한 계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이 한국의 지혜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준비하고 필요할 때 폭발시키는 힘. 트럼프가 과소평가했던 한국은 이제 침묵 속에서 일본과 중국, 나아가 미국마저도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침묵의 전략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여주며 과시하는 일본, 떠들며 위협하는 중국, 그리고 그런 나라들만 중시한 트럼프. 그러나 침묵하며 준비한 한국이 결국 해양 질서를 바꾸는 진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침묵은 세계 군사사의 교과서에 남을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짚어봐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그는 일본을 동맹 1호로 대우하며 모든 전략을 일본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그리고 현 총리 이시바 시게루까지 모두 그 기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CVX와 UAV 전력으로 게임 체인저가 된 순간 일본은 스스로 동맹의 핵심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략은 항상 미국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방위대강도 미국과의 연합 작전을 기준으로 짜여 있고 독자적 판단보다는 미국이 시키면 한다는 구조였지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틀을 따르지 않고 한국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 1호에서 하루아침에 그림자 동맹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이시바 총리가 최근 국회 연설에서 일본은 아시아 해양의 수호자라고 선언했을 때 솔직히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능력은 없는데 정치적 언사만 요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침묵 속에서 전력을 완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들조차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연일 한국의 CVX 프로젝트를 다루는 것도 그 반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왜 한국처럼 독자 전략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저는 역사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스스로 군사주권을 온전히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늘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독자적으로 발상하고 모험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생존을 걸고 실험했고 그 결과 드론 폭풍이라는 혁신적 전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군수 산업 구조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낙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모 개조를 맡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이 한화의 LI진엑스원 등 민간과 군수기업이 협업해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일본을 뒤처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우리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부심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실질적 전력은 한국이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일본이 느끼는 불안과 당혹감은 단순한 군사적 열세를 넘어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 상황을 만회할 방법은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국방비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 정서도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본은 동맹 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같은 국가들이 일본보다 한국과 협력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상생을 약속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추락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잘못 판단해 일본을 중심에 세웠지만 실제 역량은 한국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한국은 독자 노선으로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비야말로 일본에게는 충격이고 한국에게는 기회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동맹 1호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한국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외쳐도 국제사회와 미국은 점점 한국을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충격은 깊고 한국의 부상은 눈부십니다. 트럼프의 오판이 남긴 결과는 이제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화제를 미국으로 돌려봅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모함은 바다의 왕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군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늘 미 항모전단은 세계 최강이며 무적이다라고 장담했지요. 하지만 한국의 CVX와 UAV 전력이 완성되면서 그 믿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미국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항모는 더 이상 무적이 아니다. 정확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제럴드 R. 포드급 초대형 항모는 건조비만 130억 달러, 운영 비용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항모가 수백 대의 UAV 폭풍 앞에서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무리 AGIS 방공 체계가 강력하다 해도 한꺼번에 몰려드는 수백 대의 지능형 자폭 드론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여러 지역 분쟁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좋은 예로 2023년 이란의 대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같은 세계적 방공망도 완벽히 막지 못했습니다. 일부가 뚫려 전략시설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UAV는 이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과 집단 전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항모가 무적이라는 신화는 한국의 등장 이후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시다. 미국은 이 변화를 알고 있을까요? 분명히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일본만 강조했지 한국의 실질적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용히 CVX와 UAV 전략을 준비한 것은 미국에게도 경고입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면 당신들의 항모 전략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효과를 짚고 싶습니다.
미군 장병들은 늘 우리 항모는 절대적 보호막 아래 있다는 자부심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UAV 폭풍 앞에서는 이 자부심이 무너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동맹국인 한국조차 그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 해군에게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실제로 미 해군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최근 RAND 보고서에서는 소형 자폭 UAV의 집단 공격이 초대형 항모의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보고서에서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을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첫째, 한국과 협력해 새로운 항모방어 전술을 개발하는 길. 둘째, 여전히 일본만 강조하며 한국을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길. 그런데 만약 두 번째 길을 고수한다면 미국의 패권은 급속도로 약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미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항모가 과연 한국에 들어온 폭풍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포드급 항모 한 척이 서태평양을 항해하다가 한국 CVX의 200대 UAV와 맞닥뜨린다면 불과 10분 안에 수십 대가 항모 갑판에 돌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바다의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CVX와 UAV 전력은 미국에게 당신들의 무적 신화는 끝났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동북아에서 얻은 진정한 전략적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가장 큰 실수는 일본만 바라보고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한국은 조용히 힘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제는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항모가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미국에게도 충격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항모는 무적이 아니다. 시대는 바뀌었다.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미국조차 이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전술과 전략이야말로 21세기 해양 질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최대 해군을 만들었다고 자랑해왔습니다. 랴오닝, 산둥, 푸젠 항모를 잇따라 진수했고 호위함과 구축함, 잠수함 숫자도 미국을 추월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거대한 숫자가 과연 한국의 UAV 전술 앞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중국이 스스로 숫자의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항상 우리가 가장 많다라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군함 숫자, 미사일 숫자, 병력 숫자. 하지만 전쟁은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 실제 전장에서 중요한 건 효율성과 혁신입니다. 한국의 UAV 전력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수백 대 드론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목표를 압도하는 순간 중국의 거대한 함대는 오히려 커다란 표적으로 전락합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중국 항모전단이 동중국해에서 한국 CVX를 마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은 방대한 수의 함재기와 미사일을 준비하겠지만 CVX에서 발진하는 200대 UAV의 집단 공격을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숫자가 많을수록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러시아가 탱크와 장갑차를 수천 대 보유했지만 값싼 드론 공격 앞에서는 덩치 큰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선이 많다는 것은 곧 공격할 표적이 많다는 뜻입니다. UAV 폭풍이 몰려들면 중국 함대는 하나하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스마트 해군을 강조하며 중국 드론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드론은 싸구려 상용 부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전자전 상황에서 쉽게 무력화됩니다. 반면 한국 UAV는 이미 군사용 암호화 네트워크와 AI 자율 비행 기술을 갖췄습니다. 같은 드론이라고 불리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중국은 왜 질적 혁신에 실패했을까요? 저는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군수산업은 여전히 국영기업 중심으로 정치적 충성심이 기술 발전보다 우선됩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기업, 삼성, 한화, LI진엑스원 이 군수 기술에 참여해 경쟁과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이 차이가 UAV 전력의 격차로 이어진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은 전력 과시를 위해 늘 보여주기식 군사 퍼레이드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지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준비했고 실제 전장에서 그 힘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아무리 선전전을 해도 실질적 우위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에서도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중국보다 한국과 협력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은 숫자와 힘으로 누르려 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특히 UAV 전력은 동맹국에게 공유 가능한 플랫폼이기에 중국의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매력적 카드가 됩니다. 결국 중국의 숫자 자랑은 전략적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선이 많을수록 UAV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라고 봅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세계 최대 해군을 외쳐도 한국의 UAV 전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은 숫자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혁신과 효율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동북아 해양 전력의 진짜 차이입니다. 트럼프가 일본만 중시하며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때 중국은 스스로 숫자만 늘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대를 바꾸는 건 숫자가 아니라 혁신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무력한 대응은 한국의 전략적 승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이 힘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마트와 혁신 이 새로운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단순한 군사적 성취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적 복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철저히 얕보고 심지어 한반도의 운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려 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무력과 기술로 미국과 일본을 뒤흔드는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을 종속된 동맹국 정도로만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넘어선 이후에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라고 착각했지요. 그러나 CVX와 UAV 전력이 드러난 순간 일본은 그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역사적 복수라고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유지한다면서도 늘 일본은 최고의 동맹, 한국은 비용만 부담해야 하는 나라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을 압박했고 심지어 한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동북아 해양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것이야말로 미국에 던지는 역사적 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임진왜란 시절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고 결국 조선은 이순신 장군의 지략으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상황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스스로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착각했지만
한국은 새로운 거북선이라 할 수 있는 CVX와 드론 전력으로 일본을 다시 무릎 꿇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반복이자 복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일본은 이 굴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단순히 군사력 차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일본 사회는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이 부정해도 국제사회는 한국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이 반전은 쓰라린 교훈이 됩니다. 트럼프는 일본을 중심에 세워 한국을 주변부로 밀어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동북아 질서를 움직이는 열쇠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역사적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작은 동맹이 아니라 개임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주변국들의 시각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일본보다 한국을 전략적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지만 한국은 독자적 선택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과 미국에겐 충격이고 한국에게는 역사적 보상입니다. 실제 일본 언론을 보면 위기의식이 분명합니다. 한국이 항모 강국으로 부상했다. 드론 전력에서 일본은 완전히 뒤처졌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과거의 영광을 외쳐도 현재와 미래는 한국이 주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역사의 무대가 바뀌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일본과 미국이 주인공이었고 한국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대의 중심은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자주국방, 독자 전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완전한 복수이자 반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자만 속에서 무너졌고 미국은 오판 속에서 허를 찔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침묵 속에서 준비해 역사적 복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놓친 진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외면한 현실, 시진핑 주석이 두려워하는 변화,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반전은 단순한 군사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는 과거를 거슬러 온 역사적 복수이며 미국과 일본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얕볼 수 없고 반드시 한국을 중심에 두고 전략을 다시 짜야만 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복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야를 더 넓혀서 한국의 CVX와 UAV 전력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사실 이 변화는 단순히 동북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NATO,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한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전략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NATO부터 보겠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UAV 전술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 방식을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NATO 밖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NATO 국가들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주목할까요? 저는 답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여전히 초대형 항모와 기존 패러다임에 집착하고 있고 일본은 독창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항모와 UAV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바로 이 혁신의 모델에 매료된 겁니다. 중동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 무인 전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을 직접 경험한 국가들이기에
한국식 방어와 공격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죠. UAE가 한국에 천궁 두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CVX형 소형 항모와 드론 전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군사고문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본 것이 바로 드론 집단 전술 시뮬레이션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판매 차원이 아니라 전략 패러다임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모델이 중동에서 재현된다면 이는 미국의 무기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에 설치된 한국형 해안 감시 레이더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중국의 해양 침탈을 막는 데 활용되고 있죠. 여기에 UAV 전술이 더해진다면 아프리카 연안국들은 값비싼 서방 무기 대신 한국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다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 봅시다. 미국은 여전히 동맹국에게 무기를 강매하려 하고 일본은 기술 공유를 꺼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국제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얻었고, 유럽 국가는 한국을 통해 미국 중심 NATO 구조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한국 모델이라는 새로운 국제 군사 외교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의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룰 메이커가 되는 것. CVX와 UAV 전력은 그 자체로 군사적 억지력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상징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일본을 높이 평가해도 세계는 이미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반응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게임 체인저다. NATO에서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는 이 인식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안보 질서에서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NATO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CVX와 UAV 전력은 이제 전 세계의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은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게임의 법칙입니다. 그 핵심 공식은 단순합니다. CVX UAV 감투 전술 절대 억제력. 저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해양전의 새로운 수학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항모, 일본이 꿈꾸는 해양대국, 중국이 내세우는 거대 해군 모두 이 공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억제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가 아닙니다. 적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심리적 확신을 가질 때 완성됩니다. 한국의 CVX와 UAV 감투 전술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상대는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수백 대 드론 폭풍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이미 억제력입니다. 저는 여기서 핵무기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로 균형을 유지했듯 이제 한국은 CVX와 UAV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균형을 창출했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UAV 전술은 훨씬 현실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바로 투입할 수 있고 효과는 핵무기 못지않게 치명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억제력은 사용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협박하듯 이제 한국도 드론 폭풍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북한은 파괴만 가능하지만 한국은 전략적 억제와 선택적 개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은 이 법칙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일본은 CVX와 UAV 감투 전술이 결합된 억제력 앞에서 사실상 항모 무용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항모 강국을 외쳐도 국민들은 이미 한국과의 격차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수많은 함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숫자만 많은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은 단순한 군사력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한국이 CVX를 파견하면 이는 단순히 군사 개입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룰을 세운다라는 선언이 됩니다. NATO 국가들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을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억제력은 비용 대비 효과에서도 압도적입니다. 미국은 초대형 항모 유지에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지만 한국은 훨씬 작은 비용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억제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작지만 강한 전략은 이제 세계 군사교과서에 기록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법칙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CVX와 UAV 감투 전술이 결합된 순간 그 어떤 함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곧바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절대 억제력입니다. 저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은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적은 대비책을 세우느라 허둥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비책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적 진화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200대 드론이라면 내일은 40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CVX와 UAV 감투 전술을 통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력 사용의 문제를 넘어 국제 전략 환경 전체를 재편하는 힘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 해양전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사실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CVX와 UAV 전력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절대 억제력을 갖춘 새로운 시대의 상징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의 법칙 자체를 만드는 국가가 되었습니다.